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단과 막판 구제금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리스 채무 위기를 끝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그리스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로 그리스 은행에서 시민들이 예금을 찾아가는 뱅크런, 이른바 대량 예금 인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그리스 은행에서 18일에만 10억 유로가 인출됐고 19일에는 15억 유로, 우리 돈 약 2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스 은행이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유럽중앙은행은 19일 긴급 유동성 지원 금액을 이틀 만에 18억 유로 더 늘려 급한 불을 일단 껐습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기 지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연내 2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를 올려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한 번에 0.25%포인트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연준이 지난 17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예고한 이후 연준위원회 첫 발언이어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주식 과열에 대한 경고가 확산되는 와중에 대규모 IPO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19일 중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4% 급락한 4,478.36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지난 12일 5,166포인트까지 오르며 고점을 찍었지만 지난주에만 무려 13% 넘게 추락하면서 4,5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제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지난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내부적으로 변수가 있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는데요. 결국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고 뉴욕 증시는 하락해서 끝이 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 비슷하게 빠졌는데 그래도 마디 지수를 놓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여전하죠. 오늘 밤에 또 한 번 긴급으로 이웃 정상들이 모여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리스 문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그리스의 극자도 듣기 싫다면서 일단은 오름세로 끝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압을 유지한 영국 증시의 모습까지 차례로 마감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가 이제 막 뜨고 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정도, 마지막에 보여지신 S&P 500 지수 역시 0.5% 정도 조정을 보였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바로 직전일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뽑아냈던 나스닥이 0.3% 역시 견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지수와 S&P 500은 역시 마디 지수인 18,000과 2,100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라 한 번에 쿼드러플 위칭 변수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일단 조정의 폭은 일단은 양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지라인은 지켜줬으니까요. 이번엔 유럽입니다. 네, 독일 증시가 결국 0.5% 정도 하락하고 말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나머지 영국은 보합, 그리고 프랑스 증시는 0.2% 정도 오히려 올렸죠. 장중에는 사실 1% 넘게 오를 수 있었었는데 그리스 문제 때문에 상승폭이 줄다 못해 독일이 아예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만 오늘 밤에 그리스 문제가 또 어떻게 결론 나는지에 따라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유가 보시죠. WTI는 일단 다시금 배럴당 60불이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뻔한 이슈인데요.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이제 막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어서 이란산 원유까지 공급이 늘어난다면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우려가 역시 또 한 차례 유가 가격을 괴롭혔습니다. 자, 이번엔 환율 잠깐 보실 텐데요.
FOMC 회의 이후에 달러 약세 국면이 단기적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 우리 원달러의 흐름을 볼지라도 일단은 이 부분이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주말 바로 직전에 달러와는 좀 조용한 그런 보합세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엔달러가 122엔대 정도, 달러 유로도 1.13 정도에서 일단 지켜주는 그런 큰 폭의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를 금요일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장이 폭락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6% 넘게 폭락해서 우와,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지금 700포인트나 폭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3%가 됩니다. 최악의 치욕의 한 주였었고 금요일도 폭락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잠시 중국장 전망까지 들어봅니다. 우리 시장 잠깐 보죠. 코스피가 2050에 안착 못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지났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전한 가운데 주 후반 이틀 연속 코스닥은 신고가 7년 6개월 내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이제는 한풀 꺾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소형주가 단기적으로 나은 것 같다고요. 오늘 밤 그리스 변수가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모습 양시장 보여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EU 또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EU 측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금은 절대 감축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금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는 그 공무원의 연금이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거를 좀 연금의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그 받던 소득에서 연금 받는 비율이 대체로 한 7, 8% 정도 되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인데요. 이거를 현재 그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구제금융을 주는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문제 핵심이 이거니까 다른 계획안 달려 근데 무슨 약간의 긴축이라든지 혹은 자산 매각 같은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가운데 지금 그리스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이른바 뱅크런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하루새 2조 원의 돈도 빠져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리스의 핵심이 이제 공무원 연금을 이제 계획하는 건데 한국도 굉장히 공무원 연금 계획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디나 이미 주어오던 연금을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디폴트밖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그야말로 뱅크런 현상이 발생을 계속 하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약 한국 돈 60조 원, 약 50억 유로 돈이 빠져나간 걸로 나와 있고요. 하루에만도 약 15억 유로, 1조 8천억 정도가 나갔는데 아마도 내일 오늘 밤에 이제 그 회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뱅크런이 심화돼서 결국은 그리스 은행들이 붕괴 직전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끝내 연금은 감축할 생각이 없고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여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하는 기초재정수재 흑자 목표치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의 모습인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제 채권단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중간에 한번 러시아로 갔었는데 푸틴하고도 얘기가 아주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정 자체가 어려워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밑돌게 되면 러시아 자체가 부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거의 재정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원유 판매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도 현재 그리스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제가 그 보도를 보면 약 5억 유로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도저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서방 세계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러시아 쪽에 손을 벌려봤지만, 러시아도 저유가 때문에, 만만치 않은 여건이라서, 결국은 그리스는 현재 돌파구가, 현재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그리스가 결국은, 디폴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디폴트로 가지 않고 막판에 타결을 그야말로 30일 전에 벼랑 끝 전술에서 타결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유로존 탈퇴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런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먼저 그렉시트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는 로스는 탈퇴할 경우에는 그리스 국민들도 좀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크마화를 도입한다 하면은 드라크마화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을 해서 그리스 경제가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제 한 가지는 그와 비슷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플랜 B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당분간 좀 일시적으로 유로화를 안 쓰고 다른 통화를 좀 쓰게 해서 그리스의 그 통화 가치를 좀 절하시켜서 그리스에 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리스는 그런 거는 이제 수출 비중이 큰 나라가 가능한 얘기인데 그리스는 그 수출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관광 수입인데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면은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피해가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디폴트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뱅크런 같은 거의 디폴트가 난다는 것은 돈을 빌려왔던 금융기관들이 붕괴한다는 얘기니까 그 전에 전부 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디폴트 되기 전에 벌써 그리스 은행들은 그야말로 문을 닫을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옛날에 80년대 남미 위기 때 디폴트를 선언하고 브래디 플랜이라고 그래서 탕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벌써 1130억 유로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탕감을 채권자들이 완강히 더 이상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결과적으로 세금을 거둔다고 하지만 세금을 더 거둘 때도 별로 없어요.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고 금년에 조금 0.2% 플러스 되는 정도니까 결과적으로는 30일 전에 한 막판에 가서 연금을 좀 줄이면서 자산 매각으로 세금 가지고 안 되고 자산을 좀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방향에서 타결을 보면서 72억 유로를 일단 받아서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전격 타결이 오히려 30일 전에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렉시트와 디폴트 가능성보다는 그쪽으로 무게를 두셨는데 세수 중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아마 자산 매각을 함으로써 타결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30일 전에 일단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서 그 내용에서 과정을 추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30일을 넘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 유예해줄 가능성은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넘기지만 넘기는 것은 넘기지만 예컨대 1-2주란 초단기 기간 내에 좀 유리한 고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술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돌파구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72억 유로를 이번에 받아야만 우선 급한 불을 이번에 이제 6월 말까지 주겠다 하는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는 그 부채들을 일부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70억 유로를 받아내지 않으면 그것도 갚지 못해서 이제 완전히 보도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30일은 이제 2차 구제금융의 마지막 그 시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걸 넘기더라도 전술적인 시간 연장에 불과하고 결국은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타결을 보지 않겠느냐. 그 타결의 방법은 간단한 달리 방안이 없어요. 돈을 좀 갚거나 아니면 연장을 좀 해주는 대신에 무언가를 앞으로 연장을 해줘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과도하게 많이 주고 있는 그 연금을 좀 줄이는 그런 길 외에는 연금을 줄인다는 것은 재정 적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런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왜냐면 재정적자가 나면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국채를 아무도 사지도 않아요, 이제. 사지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스스로도 뭐 방법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사실 돈을 떼기는 싫고 어떻게든 적게라도 받고는 싶은 채권단으로서는 그리스를 어르고 달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일단 긴급 EU 정상회담이 잡혀있는데 결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해볼까? 이번 주에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제일 처음에 발표됐던 지표는 플러스였는데 이게 수정되면서 마이너스로 꺾인 상태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발표될 확정치. 마이너스 폭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네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발표하는데 이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인데 이번에 이제 잠정치에서 마이너스 0.7로 갔었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 지수 보면 3월 달에 조금 1.1%로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 착공 건수도 이제 동절기가 끝나면서 3월 달에 4.9% 좀 증가하고 그래서 큰 폭의 개선은 안 되겠지만은 마이너스 0.7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성장률 쇼크를 가져왔던 것보다는 좀 개선된 그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든 그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 생각으로도 아마 그 3월달 들어서 3월달까지가 이제 1사분기니까 소매 판매액이 이제 이나 주택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걸로 봐서 조금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폭이 준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을 덜 갖고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인데 FOMC 회의에서 옐런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몇 번 올릴 건가 또 어느 폭으로 올릴 건가 또 이 논란이 한창이죠.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2번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월가에서는 한 차례만 올릴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 차례 정도 연말을 역시 예상하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부 이제 소매 판매액이나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게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산업 생산 여전히 안 좋거든요. 안 좋아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GDP 전망을 이번 연준이 지난 3월에 금년 성장률을 2.3에서 2.7로 전망했던 것을 1.8에서 2.0으로 낮췄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한 금년 성장률이 1.9% 정도 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2.4%보다도 낮아지는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금리를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거의 미국도 지금 그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계속 가져간다는데 부담이 계속 되는 상황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9월달 인상은 힘들 것이다 해서 아마 연말 정도 가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아주 소폭 제 생각은 아마 달러 강세 여파를 고려해서 아주 소폭 인상으로 시작을 일단 하고 왜냐면 이미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가서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BOJ 회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뭐 서프라이즈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규모의 그 왜냐면 이제 BOJ도 그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연준의 발언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얘네가 충분히 약세가 된 것 같다는 발언을 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지만은 막상 일본 경제도 엔화가 뭐 강세가 될 경우에 역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일본 그 의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명목 환율의 그 절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환율의 방향에 관해서 엔화의 절상 뭐 이런 의미를 내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이제 좀 공색한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의중도 고려해야 되고 일본의 경제 사정도 일본의 경제가 지금 이제 모처럼 20년 만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지속을 시켜야 하니까 지금 금년에 80조 엔을 풀기로 한 정책이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본 그 구로다의 지난번
환율 발언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좀 오히려 더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필이면 또 구로다 총재의 엔저지석 발언 어렵다 이후에 일본의 그 수출 지표도 안 좋아서 구로다도 또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또 중간에 발언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했었던 우리 시장 모습까지 짚어주셨어요. 끝으로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 이 시간에 연결하는 중국을 20년 동안 증시를 분석하셨다는 전문가분이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에 한번 딱 들어왔었던 날 더 빠질 거다 얘기하셨었는데 금요일에 6% 넘게 폭락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치렀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만 13% 넘게 추락했는데 중국 증시 더 빠질까요? 원인은 뭡니까? 네, 제 생각으로 하면 중국 증시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증시가 너무 과열됐었거든요. 사실은 금년 초만 하더라도 약 상해 종합적으로 3,000대였는데 지금 5,000대를 넘었었기 때문에 그 5,000대를 넘었었는데 문제는 실물 경제가 지금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고 중국도 지금 이제 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한데 중국이 지금 이제 뭐 단지 이번에 주가가 그렇게 5,000을 넘었었던 그 배경에는 금년 들어서만도 이제 50% 넘었었는데 배경에는 일단은 사람들이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제 뭐 후광통 같은 걸 계속 하면서 그다음에 금리도 내리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도 내리고 하는 그런 부양책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용장고가 2조 위안을 넘었으면서 사실은 금년 초만 하더라도 1조 위안대였는데 2조 위안대를 넘었으면서 벌써 이제 위기 사인이 나오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참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창업 열풍이 불고 있어요. 지난번에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지난 3월에 양회에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정말 중국이 이제는 한국처럼 창조 경제, 창업을 통해서 경제를 혁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등기하려면 3만 원 위안이 필요한데 이제는 등기하는데 1위안만 있으면 기업을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등록 소요기간도 15일에서 5일로 단축을 주고 여러 가지 창업 투자 자금 같은 것도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야말로 창업 열풍이 일어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IPO가 계속 크게 증가하는 그런 문제도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약간의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붐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야말로 IT 쪽에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 다소간의 IT 버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 이런 IT 실물 경제가 계속 좋지 않은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견인되어 왔고 또 IT 쪽에서 약간 버블이 되면서 이런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다소 좀 주가가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좀 더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는 이 IPO 신주 발행에 묶였던 자금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일주일간 수직낙한 중국 증시를 얼마나 또 끌어올릴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중국 증시 조정폭이 더 길어져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이신 오정근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좀 어떨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 사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맷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많이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리스 사태에 대한 얘기들이 과연 이게 커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약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맷집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가 크게 우려 섞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그리스의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점들을 미뤄보아 결국은 시장은 조금씩의 영향은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맥락을 짚어보자면 좀 지지부진한 장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단은 이유가 긴급 정상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사태를 두고 지금 ECB 쪽에서는 긴급 수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를 버리지 않겠다는 한 부분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가 너무 버팅기니까 어떤 길들이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너무 버팅기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어떤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서면서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걸 길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끝까지 지금 EU가 외면하는 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속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이 끝내 극적 타결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은 그 극적 타결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조정과 상승, 그러니까 즉 조정 상승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목입니다. 지난주 주말 강연에서도 제가 여러 번 밝혔다시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첫 주가 지났습니다. 크게 변동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 급락이 한번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요. 또 급등세가 연출되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선주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폭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문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들 제도권 쪽에서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줄 신문, 이 신문이 있기에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 뽑아온 기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차이나의 완다그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완다그룹이 뭘 올렸대요. 뭘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뒤로 한번 쫙 넘겨보겠습니다. 예, 지금 $1 밀리언을 올렸다. 인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푸시. 그러니까 완다그룹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가격을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완다그룹은요 중국 내에서 꽤 큰 부동산 그룹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그룹이 완다거리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라우드 펀딩까지 받아서 회사의 2차 성장을 또 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의 이 큰 기업이 핀테크 산업의 절정인 크라우드 펀딩까지 받았다. 그리고 온라인 투자 사업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핀테크 산업의 성장 지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는 이 핀테크 산업은요, 이제 그 꽃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미국의 온백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대출 중개업체예요. 결과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보자면 대출 중개업체입니다. 누군가가 있고요. 거기에 펀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기존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바로 서로 간에 대출 승인을 하는, 그리고 투자금의 부분들을 나누어주는, 이익금을 나눠주는 방식이죠. 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결국은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면 온라인 지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지불 결제 시스템에 이 3차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뚜렷한 기업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간 게 다운 카카오인데, 이 다운 카카오조차도 지금 최근에 중국의 규제 때문에 좀 많이 막혀 있어요. 그 기사 잠시 뒤에 좀 살펴볼게요. 자,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의 ITN 안방 열고 만리장성 벽에 갇힌 한국 IT. 자, 이 불공정이죠.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조금 빠르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중국이 테러 우려를 명분으로 해서 외국산은 막고 자국 기업은 지원하는 역차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불평등이죠. 너가 진출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알아서 들어오는 식이고, 저거는 저거 나라 자국 기업은 계속 다른 데로 진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건 불평등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죠. 결국은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는 빗장을 잠그고 자기들은 외국 쪽으로 보내겠다. 이 얘기는 불평등 조약에 대한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부 측에서 좀 해결을 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의 라인이라든가 다음 카카오의 카톡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금융 실명제, 모바일 메신저 실명제를 강화하면서 지금 중단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시장 이 진출 계획도 발목이 잡혔다. 결국은 이 기사 하나가 오늘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라인 쪽에 크나큰 침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출이 돼 있고 국내 인터넷 업계가 좀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당분간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우리 정부 측 차원에서 풀지 않는다면 계속 리스크로, 그리고 결국 중국에 진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성장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왜 우리나라 국내 인터넷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네이버의 라인, 네이버나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가 주가가 왜 빠진지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잡아왔고요. 그다음 기사 볼게요. 자, 1000만 대 새 시장 선점하자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가시화, 이걸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신형 에쿠스 HDA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신형 지금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의 일부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긴급 제동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긴급 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제가 미래차 시장 보셔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스마트카라는 시스템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카 시장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것이 MDS 테크죠. 맛동산 테크.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그 MDS 테크가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더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뚜렷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성장 가시화적인 측면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MDS 테크를 못 쫓아갔어요. 그죠? 지금 내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들 분들 중에 MDS 테크를 못 쫓아갔다. 그러면 이 다음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인포뱅크라든가 이런 후발주 주제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자꾸 보시면 되고, 이건 결국은 미래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카 시스템 이쪽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는 몇 개의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미래 가치 쪽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실 날 일은 없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는 만큼요.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래차 시장 선점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차 부품 시장에서도 성과가 잇따라, 제가 완성차 쪽은 좋지 못하지만 차 부품 시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국이 완성차 쪽은 만들고 있는데요. 부품은 다 어디 갖다 쓰는가 하면 한국의 기업들의 부품들을 많이 갖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따페이, 중국의 산타페와 똑같은 그런 자동차도 결국 부품 하나하나조차 한국 기업 걸 쓰고 있다. 그래서 LG전자라든가 삼성, SK 모두 지금
전자부품 배터리 쪽에 삼성 SDI, LG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은 전자부품 배터리 쪽으로 지금 진출되어 있고 차량용 소재 쪽에서도 삼성, LG, SK, 포스코, 한화, 효성, 코롱 여기 다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 금호 넥센 타이어에 있는데 자 타이어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는 중국 쪽에서도 지금 피렐리 타이어를 캠차이나가 인수를 하면서 타이어는 값싸고 오히려 한국 금호 넥센 타이어에 대응될 만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에 대해서 그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에요. 아직 한국 금호 넥센 타이어는 보실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어디 쪽이냐 차량용 소재 쪽하고 전장 부품 배터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차량 부품주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완성차 쪽은 아직은 침해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부품 쪽은 중국에서도 그나마 괜찮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차량 부품 쪽으로 종목 집중화 현상을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은 이 차도 이 인터넷 오브 싱즈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미러링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도 이제 IT 쪽으로 보셔야 되는 점점 전기차로 바뀌어 나갈수록 IT 쪽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투자 전략 한 줄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박스권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망이를 길게 잡는 것보다는 이번 한 주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단타를 치겠다 생각하고 탁탁 끊어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긴 장기적 안목에서 종목 접근을 하셨다면 크게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그냥 벤치에서 쉬더라도 방망이 길게 잡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목 집중 전략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아직은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컸었던 6월 둘째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비둘기파적이어서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에 안도 랠리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전한 가운데 2050선 안착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신고가를 주 후반에 치고 나갔었는데 가격 제한폭이 2배로 확대된 첫 주이기도 했었잖아요. 변동성이 참 큰 종목들도 있었죠.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지난주 크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코스피 지수 2046포인트, 2040선 가까스로 이제 턱걸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닥 730선에 가까이 안착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단은 세 가지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가격,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가격 제한폭 확대, 6월 15일이었죠. 월요일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 변동성이 혹시나 커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일주일 정도, 첫 시행 일주일 정도는 무난히 지나갔다라는 평가, 우세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외적인 변수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FOMC 회의 결과 부분. 일단 하반기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속도 측면, 금리 인상의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간 좀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분위기들, 미국 경제 지표에 의존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인 그런 속도 조절 부분, 시장 내 다소간 안도감을 주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그리스 이슈에 대한 우려감, 물론 이제 그 지난주 후반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쉬었던 주말에도 사실상 그리스 이슈,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부담감 계속 이번 주 역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번 주 오늘이죠. 22일하고 25일, 26일 긴급 유로존 정상회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번 주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MSCI 그 A 주식의 MSCI 지수 편입 불발 부분, 이 부분 사실상 그 유동성의 어떤 그 유효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소가 우리 시장에 안도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그 부분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중국 시장에 최근에 지난주 MSCI 그 편입 불발 이후에 중국 상해 주식 13% 정도 지금 급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오히려 변동성을 메우고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역시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그림 속에서 특정 업종 그리고 종목 좀 짚어본다면요. 메르스에 따른 우려감, 면세점, 여행, 카지노주, 특히나 카지노 같은 경우에 급락 상황들 나타났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영향권 내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의 대응은 조금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는 메르스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발표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너무 성급한 대응보다는 조금은 더 확산이 진정되는 부분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내 신규 상장 물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신규 상장 주식의 그 가격 상승률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2일에 상장되던 픽색 플러스 그리고 17일 상장되던 사이맥스 지금 현재 그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다소간 좀 IPO 물건에 대한 조금은 좀 부정적인 그리고 좀 다소간 좀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가장 크게 나왔던 산업별 뉴스 중에 하나 좀 더 살펴본다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정유주 화학재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솔 같은 경우에 10.9%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9.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최근에서 이제 그 납사 스프레드가 최근 850불까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전년 동기에 그 450달러 수준의 납사 스프레드에 비교한다라면 지금 현재 거의 2배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2분기 실적 호전에 바로 연결될 그런 기대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그 화학주 정유주 계속되는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특별히 카지노주는 목요일날 급락했을 때 이미 안 좋을 거다 얘기하셨는데 금요일날 그 이상 급락을 또 했죠. 갈 때까지 간 그리스가 오늘 밤에 또 운명의 날을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긴급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벼랑 끝 타결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급락했던 중국장,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변수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 불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되는 듯합니다. 월스트저널에서도 이 부분 지적 내지 주의보 지금 발령한 듯합니다. 일단 그리스의 뱅크런 가능성 큰 의미에서의 지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25일, 26일 EU 긴급 정상회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격적인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그 이슈들이 결국은
그들의 어떤 조금씩의 진전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크게 해야 할 가능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변동성을 키운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진행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랄지 IMF랄지 그리스 불안에 대한 어떤 그들의 의견, 그래서는 안 된다, 뱅크런 그러니까 그렉시트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들의 의견, 의지 계속해서 시장 내 여론화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상황에 이제 그렉시트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파만파 타 국가들로 번질 가능성, 불안감의 가중,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이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뱅크런 자체는 어찌 보면 우리 증권 시장 내 가장 불안 요소를 쓸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이제 급진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다소간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최영래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결의 가능성 역시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죠. 중국 관련된 부분 13% 넘는 급락 부분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 시장 내에 조금 좀 대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중국 일단 가장 큰 것이 물론 가장 많이 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은 뭐니 해도 MSCI 편입 불발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제 서서히 진정 국면에 들어갈 이제 이미 MSCI 기대감이 불기 전 지수 때 4,600대 정도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거품이 지금 빠져서 안정 국면 들어갈 가능성 이번 주는 좀 커지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라면 지금 코스닥 지수 730포인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어떤 돌발 변수 부분들, 유동성의 변수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더 이번 주 이슈에 더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메리스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 조금 더 진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지금 메리스 우려감이 어떤 하향 모멘텀의 작용이 있었다라면 이게 V자 반등이 절대 나오기는 가장 매우 힘들다라는 것. 오히려 지금 현재 메리스의 장기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라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 뭐니 해도 소비 업종, 유통업종 그리고 여행 레저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 애널리스트 각 리서치 하우스에서 일단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귀를 쫑긋 세우시는 그런 어떤 대응책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정부 추경 예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추경 예산 편성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시장 내 기대치는 한 20조 원 정도 내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지금 합의되고 있는 부분 소식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15조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소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들 다소간의 좀 실망 가능성 미리 좀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추경 관련해서는 한 20조 정도는 나와야 건설주가 실망 매물로 인해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메리스로 2분기 실적이 좀 타격받을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 외국인들도 어쨌거나 팩트로만 보면 계속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 그 규모가 3천억을 한번 넘어가더니 이제는 기본 2천억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사실 지난주 흐름을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중소형주가 더 낫네에 한 표씩을 더 지금 덧붙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중소형주는 변동성 또한
확대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신 대표님의 의견은 어느 쪽이신지 끝으로 전략 들어봅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메르스 여파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다라면 유동성의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그 유동성이 혼란스럽게 된다라면 유동성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운 중소형 개별 종목에 대한 중소형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멘텀과 스토리로 이제 그 시장 내 상승을 이제 구가하고 있는 그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것. 어떤 그 스토리가 결국에는 스토리가 거짓이라면은 시장 내 바로 탄로가 날 것이고 그 부분이 진실이라면은 이 부분 계속 이제 시장 내 확인과 조율을 거쳐서 시장과 함께 이제 그 상승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유동성 혼란 장세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과연 그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 그 종목을 고름에 있어서 모멘텀에 대한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이 부분 저는 중소형주는 오히려 관심은 가지실 수 있으시되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항상 대응하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경제 활성화 정책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 결국에는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균형적인 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조금은 좀 불안한 시기, 저는 오히려 중소형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 관점의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게임, 컨텐츠, 사물 인터넷, 다소간 좀 한동안 좀 잊혀졌던 어떤 그 게임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순환매, 낙폭과대 순환매에 대한 관점이 오히려 개별 그 재료 중소형주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도 메르스 우려 때문에 중소형주가 더 낫다 추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기 방어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새로운 시각 보여주셨고요. 낙폭과대 성장 순환매에도 관심 역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콜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증권주가 갔어요. 예상 적중했습니다. 사실 2000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거의 그 무렵부터 얘기하셨었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한 2100 갈 때까지 계속 홀딩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바닥주가 사실 급등한 종목보다 낫다고 늘상 얘기하셨었는데 NH 엔터테인먼트가 6% 급등했더라고요. 이 종목까지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이제 말씀드렸던 증권주들과 더불어서 지수 상승적인 측면들 5일선에 대한 저항 안착시켜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기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일치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죠. 지수 하방 2010포인트, 상방은 212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세 일단은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120포인트까지 상승하기 위한 흐름들은 녹록치 않다. 결국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과 하락적인 측면들이 지속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응집시키는 패턴이 좀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우리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지수 2008포인트, 그러니까 201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할 때 눌림 매수다. 증권주하고 연동돼서 이제 매수 포인트적인 부분들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지수 대비해서 단연 증권주들의 상승적인 측면들이 돋보였던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대우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NH투자증권이라든지 현대증권 같은 종목들 상당히 급등이 좀 나온 모습이죠. 하지만 증권주들 이번 조정 후에 기술적 반등에서의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상당히 조금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접근하시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보고 매수에 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해서 증권 섹터들 현재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일단은 보일지언정 치고 빠지는 전략, 수익 나면 챙기는 전략으로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한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리스 문제가 뭐 일단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까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리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어떤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2120포인트까지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상승과 하락적인 측면들이 박스권 안에서 나올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더욱더 변동성이 맞는 리스크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면서 바닥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상위 증시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종가가 6%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들. 일단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2008포인트부터 2058포인트까지 50포인트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는데 역시나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캔들 자체를 좀 놓고 보면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줘도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들. 결국 이제 음봉이 많다라는 것은 저항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을 안착을 했지만은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적인 부분들 7년 만에 최고치. 물론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서 상승 측면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주들 또다시 꺾인 흐름들이 금요일장에 좀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도 하락이 좀 나왔던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후에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거치게 되면서 눌림 맥점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 지수가 하락하면 할수록 상당히 좀 많아진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포인트에 들어올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 포인트에 잡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속적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 많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도 중요한 부분들 NHN 엔터테인먼트가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부분들 5만 원대 초반대부터 지속적으로 쌍바닥권 가격대를 다지게 되면서 하반 경직성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 자, 5만 1,000원대에 대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뽑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금요일 같은 경우 5만 9천원까지 상승이 좀 나온 그런 모습. 장중에 9% 가까이 급등이 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뽑아올린 이치와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현재 구간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세 반드시 좀 나와주면서 6만 원에 대한 돌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맥점이라는 점. 결국 이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것들이 재료가 살아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슈팅이 좀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코에 대한 기대감, 7월에 있을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시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반기의 재료로서 바닥권에서 방향성을 트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만 원에 대한 돌파 체크하시면서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결국 상방으로 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균 단가의 싸움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이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단연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되겠고 금요일에는 코스피 종목 중에 증권주들 또 가장 핫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자금의 순환매적인 측면들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결국 이제 빠른 트레이딩 관점만이 현재 구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지수가 박스권 장세로 좀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를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눈치 싸움 빠르게 파악하셔서 한 발짝 빠른
그런 매매 전략과 전술 반드시 파악해서 이번 한 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라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물인터넷주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또 증권주로 적절한 수익을 안겨주신 이드코 멘토님의 의견이었는데요. 증권주들은 계속해서 수익 나면 챙기자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같은 쪽의 얘기를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해주셨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아마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NH엔터 갖고 계신 분들은요, 6만 원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의 아주 귀한 의견이었습니다. 종목 고민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시청자들의 수익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이후 긴급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리스 사태 놓고 유로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인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리스 자체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분석도 있었었고, 전격적으로 타결이 될 거다, 그렇지 않고 질질 끌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해 보이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면 6% 이상 폭락한 중국장이 오늘 우리 장 아침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한 주 동안만 13% 넘게 추락했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